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는 클라우드 리소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인프라실의 김승호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앨런을 쓰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앨런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다음 규칙으로 이제 앨런 킴이라고 저의 성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는 이런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굴이라는 별명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트위터 핸들은 라쿠니라고 하고 44비츠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운영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이제 리소스 관리 플랫폼을 만들게 된 이유들을 좀 앞에 맥락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리소스 플랫폼을 안내해 드린 다음에 결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는지 한번 짧게 훑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IDC나 서버실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런 직접 작업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해요. 인프라 관리 초창기 시절부터 사용된 방식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관리와 서버가 점점 늘어나면 사람들이 셰프나 앤서블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또 코드로 관리가 되는 서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클라우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코드로 관리하던 그런 서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콘솔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또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점점 커지니까 여기도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IAC 도구들, 테라폼 같은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조금 더 이 과정을 단순화해 보면 손으로 관리하다가 코드화하고 다시 손으로 관리하다가 코드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됐던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단순히 그 과거 역사에서만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성장의 감에 따라서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손으로 창업 시점에는 뭐 누가 원하지도 않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손으로 다 관리를 하다가 팀원들이 많아지면 코드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인프라팀이 구성되면 인프라팀들이 또 알아서 막 손으로 하다가 인프라팀도 커지면 또 코드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당근마켓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당근마켓은 사실 처음부터 좀 일찍 테라폼을 도입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별로 하이퍼 로컬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데이터들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국가만 테라폼으로 잘 구축해 놓으면 다른 국가 나갈 때는 날로 먹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저희 개발팀의 특징이 있는데, 최대한 모든 클라우드 권한을 개발팀에게 다 열어드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테라폼 코드를 직접 저장하시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콘솔에 직접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모든 개발자가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로우 슬래시홀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발자가 클라우드를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주면, 인프라팀이 요청을 하면 그건 우리가 대신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자세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개발팀이 점점 많아지는데 SRE 팀에 쏟아지는 요청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발팀들이 또 잘하는 분들은 직접 테라폼 코드에 들어가거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으로도 약간 헬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까지 저희 테라폼 스테이트들이 대략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틀 전에 확인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팀이 요청을 주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기록이 있는 거죠, 이 테라폼 코드가. 그러면 이제 일단 테라폼 버전 맞춰야 되고 프로바이더 버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플랜을 딱 실행해 보면 스테이트가 깨져 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랜이 깨진 리소스는 빼고 나머지 리소스에만 어플라이를 한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테라폼을 쓰고 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이제 콘솔에 가서 수동으로 뚝딱 처리를 해버리고 이슈를 해결하면
점점 테라폼 코드는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두 가지 해결책은, 한 가지는 이제 개발팀마다 클라우드 계정을 주고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거죠, 아예. SRE는 이제 공통적인 영역만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개발팀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서 인프라팀만 관리한다. 이런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팀이 이제 인력을 뽑아야 되니까 인력이 부담이 되겠죠. 인프라가 또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인프라팀이 이제 인력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개발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프라팀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발팀은 인프라팀에 요청을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컸는데, 당근마켓 개발 문화는 아까 모든 개발자에게 최대한 모든 권한을 열어드린다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이런 개발 문화랑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본 거죠. 테라폼만큼 어렵지는 않고, 또 개발팀이 인프라팀한테 요청한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그렇지만 내부의 관리 규칙, 인프라 관리 규칙들은 또 잘 준수가 되고,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마침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기 전에 배포 관리 플랫폼이 컨트롤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클라우드 리소스를 같이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롤 리소스 플랫폼이라는 KRP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상상을 할 때 모든 개발자들은 앞으로 이 KRP 시스템을 통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상했고요. 그럼 SRE는 이 KRP를 개발하면 저희도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사용자에게 가치 전달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처음에 좀 세웠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패스트 API를 사용했어요. 제가 파이썬 개발자이기 때문에 인프라실에선 처음으로 제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DB 도입은 좀 최대한 늦췄어요. 왜냐하면 이제 DB가 끼이면 조금 개발이 늦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DB가 필요했다면 제가 또 장고에 익숙해서 장고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AWS에만 처음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대다수의 리소스는 AWS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토3 라이브러리로 이제 AWS API로 호출하기 원했는데, 이유는 파이썬으로 테라폼 코드를 만드는 그런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서 발생의 테라폼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스테트가 깨진다거나 뭐 플랜이 또 안 맞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겪었을 때, 프로바이더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겪었을 때 또 고통을 받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폼 대신에 AWS API를 직접 호출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RP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반복되는 AWS 리소스 생성하는 지라 이슈의 개수를 0으로 만들자. 그리고 멀티 환경의 리소스 생성 시간 복잡도를 ON,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개 환경에 레디스를 만든다고 하면 4번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O1, 그러니까 한 번만 실행해서 4가지 환경에 동시에 리소스를 만들자. 그리고 백업, 알람 등 당근마켓 표준 설정이 누락된 AWS 리소스 생성 개수가 0이 된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리소스에는 이런 리소스가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리소스에는 이런 누락을 발생시키지 말자라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리소스부터 우리가 구현을 할 거냐라고 해야 될 텐데, 뭐 당연하게도 저희가 티켓 개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레디스가 가장 상위에 있더라고요. 당시에 2021년 상황이었는데요. 1년에 73건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뭐 생성, 수정, 삭제 이런 요청들이. 그래서 레디스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화면을 이제 만들었어요. 아까 많이 보셨던 컨트롤 화면에 리소스라는 탭을 두고 오른쪽 편에 이제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둬서 레디스를 선택하면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화면이 나타나서 내가 어떤 환경들에 만들 건지, 어떤 리전들에 만들 건지 하고, 뭐 펄포즈는 이제 이 리소스의 목적, 그리고 클러스터 모드, 레디스에서 이제 클러스터 모드랑 클러스터 모드 아닌 것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환경이나 리전을 선택할 때마다 이제 로우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각 로우별로 이제 노드 타입을 적을 수도 있고 샤드를 또 개수를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누르면 리소스 목록 페이지에 레디스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UI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실제로 UI 뒤편에서는 저희가 당근마켓의 규칙들을 다 적용시켰어요. 레디스별로 서브넷 그룹을 만들어줬고 또 계정별로 환경별로 값을 지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따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뭐 예를 들면 서브넷이 달라지겠고요. 시큐리티 그룹도 달라지겠고요. AG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스냅샷 윈도우 뭐 시간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 스냅샷 윈도우 시간대도 달라지겠고 메인터넌스 윈도우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 엔진 버전별로 어떤 그룹은 레디스 6 버전을 사용하고 싶고 어떤 그 프로젝트에선 7 버전을 사용하고 싶을 텐데 그런 그 버전별로 파라미터 그룹들을 다르게 지정을 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디폴트 파라미터 그룹이 존재하거든요. 레디스의 경우에는. 그런데 디폴트 파라미터로는 저희가 이제 좀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별도의 커스텀 파라미터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서 뭐 레디스의 키즈 명령어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하고 이 파라미터 그룹을 이제 그 레디스 생성할 때 적용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들을 썼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생성과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했던 일들은 이제 레디스 모니터링용 데이터독 대시보드를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자동으로 이것도 이제 데이터독 대시보드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대시보드를 링크를 넣어주었고요. 그다음에 생성될 때마다 슬랙에 메시지를 발송하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는 용도로. 그리고 이제 문서화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데이터독 링크를 추가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하나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독에서 레디스의 현재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슬랙 메시지 추가했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저희가 바로바로 보음으로써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떤 니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용자가 요청했던 파라미터들을 같이 첨부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같은 요청들이 반복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요 요청은 너무 캐시 타입을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았지라고 궁금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기다리지 않고 프로젝트 팀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뭐 네트워크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지 또 클러스터 모드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개발팀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로 링크가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밴드위스 베이스라인에 대한 문서도 링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거 이제 수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개수라든지 샤드 개수 그리고 노드 타입을 수정한다거나 뭐 삭제 요청, 관리 이력들, 그러니까 해당 레디스에 대해서 어떤 요청들이 지금 쭉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요청들이 진행됐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했었고요. 상세 화면에 이제 조금씩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노드 유형 옆에다가 이제 연필 아이콘을 줘서 그걸 클릭하면 노드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갔고 뭐 삭제 요청은 위에다 두고 오른쪽에다가 관리 이력들을 표시한다거나 했어요. 그래서 연필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노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노드 타입을 변경하는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노드 타입을 선택할 때마다 해당 노드의 스펙을 같이 표시를 해줬고요. 또 삭제를 직접 하게 하기보다는 아직은 삭제 요청하는 기능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도 좀 삭제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었고요. 삭제 요청을 하고 나면 해당 레디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이제 삭제 요청된 리소스다. 그리고 아까 관리 이력이 표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레디스 딜리트 리퀘스티드라고 이제 이력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삭제 요청된 리소스들은 이제 추후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슬랙에 저희 팀을 태깅해서 알람이 와요. 그래서 삭제 요청된 리소스가 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해당 리소스에 실제로 뭐 요청이 없는지, 커넥션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안 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건 좀 중요한 리소스인 것 같은데 백업을 만들어 놓을까? 그럼 백업을 먼저 만들고 삭제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작업들도 플랫폼 안에 자동화시킬 예정입니다. 레디스를 구현할 때 저희 순서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생성 기능과 상세 페이지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했고 API를 먼저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때 API에 대한 UI를 만들어요. UI를 만드는 분이 계시면 그 UI와 함께 수정하는 기능도 동시에 API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 이제 저희가 이슈를 먼저 받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이슈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에 적어놔요. 레디스를 만들고 싶을 땐 여기서 요청하기보다는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 링크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정하는 UI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능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해당 리소스에 대한 클라우드 권한을 IAM에서 삭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구현을 했어요. 해보니까 DB 도입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생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빠르게 기능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10개월쯤 지난 지금 시점에 보니까 이제는 DB를 좀 도입해야 될 필요들이 생겨서 DB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3 AWS API를 선택한 건 물론 뭐 대안이 없어서 이걸 선택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좀 많은 이슈들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레디스를 특정 태그로 레디스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디스 클라이언트보다는 태그 리소스라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거나 뭐 다이나모DB를 오토 스케일링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나모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WS의 API들이 내부적으로는 비동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하지만 그래서 번거롭기도 하죠. 왜냐하면 레디스 생성을 요청한 다음에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언제 생성되지? 생성이 완료되지라는 거를 저희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또 생성 도중에 실패하면 중간에 생성했던 그런 리소스들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이슈도 뭐 당연하지만 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계속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2023년 상반기에 요청 들어왔던 내역들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파란색이 생성이고 이제 중간쯤부터 저희가 수정 기능을 추가했더니 이제 초록색 그래프들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 빨간색 삭제 요청도 간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레디스에 대한 요청들이 71건이 들어왔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만 개발팀이 실제로 사용한 횟수가 73회예요. 대단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SRE 팀의 개입 없이도 규칙에 맞는 리소스를 운영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개발팀과 인프라팀 사이에 의사소통이 효율화됐다는 점들을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위에 있는 메시지는 KRP를 사용했을 때의 그 사용 내역을 슬랙으로 받은 내역이에요. 근데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4월 1일을 찾아보시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저희 SRE 팀에 아무런 개입 없이 뭐 개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리플리케이션 개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리셨어요. 이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SRE 팀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이런 기록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 팀에 찾아가서 슬랙으로 찾아가서 아무 문제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익숙해진 팀들은 이제 역으로 저희한테 이제 알람을 주세요. 저희가 뭐 레디스 클러스터 증설 작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알람이 발생해도 놀라지 마라라는 식으로 역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처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레디스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태틱 사이트는 이제 그런 스태틱한 리소스들을 웹을 통해서 배포하는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다 담은 그런 리소스고요. 또 다이나모DB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태틱 웹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이고요. 요거는 다이나모DB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해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상황을 살펴보니까 주황색이 필요하네. 그래서 주황색을 칠했을 뿐이고 모든 회사에 맞는 솔루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왔던 코드와 흐름이 다시 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이런 고민 과정 중에 이 넷플릭스가 발행했던 풀사이클 디벨로퍼스라는 이 발표가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인터널 디벨롭 플랫폼이든지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 데브옵스, SRE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KLP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